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나눠볼 텐데요. 오늘 삼프로TV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께서 느끼시는 최근의 시장의 온도는 어떤지 궁금해요. 이번 FOMC 전에는 사실 오늘도 이제 발언이 있었지만 카시카리가 너무 좀 강하게 매파적인 발언하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시장이 또 같이 막 국채금리도 올라가고 하면서 흔들렸는데 오히려 FOMC 끝나고 나서는 파월 의장이 좀 진정시키고 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국채금리가 뚝 떨어지고 시장이 뭔가 다시 이 조정이 보였나 싶을 정도로 이거 세린메이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게 맞습니까? 네, 맞죠. 네, 3월 하순부터 네. 4월 19일까지인가요? 네. 그 기간에 이제 뭐 S&P 기준으로 한 5%대, 다우는 한 7% 빠졌죠. 네. 그리고 이제 바로 올라오고, 또 특히 뭐 기술적으로 51선을 바로 회복했어요. 네. S&P 5180은 뭐 좀 쉽게 다시 또 원상 복귀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세리메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최근 10년간 뭐 한 8번은 5월 달부터 10월까지 올랐습니다. 평균 수익률도 4%고요. 10년 사이에 8번 올랐다고요? 네. 그러면은 10번 이거는 중에 세린메이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최근에는 좀 세린메이가 잘 안 맞고 있고요. 네. 이건 팩트니까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M7 또 M5 중심으로 시장에 좀 과열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 엊그제는 다시 올랐습니다만은, 말씀드린 이제 3월 하순부터 4월 중순까지의 기간에 좀 저는 건강한 조정을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좀 살짝 조정을 보여야만 사실 S&P 500 동일 가중은 그 기간에 올랐거든요. 네. 우리가 체감적으로 우리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한 좀 M7이라든지 M10 종목들이 이제 조금 많이 빠져서 체감상 안 좋고 네. 또 그게 시총이 크다 보니까 S&P 지수를 끌어내린 거지. 사실은 동일 가중으로 보면 올랐어요. 오른 종목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지금의 시장 움직임을 앞으로 향후의 움직임을 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일단 세 가지로 크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드는 금리를 언제부터 얼마나 내릴까? 이거 제일 궁금해요. 금리 인하를 할 것 같긴 한데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할 것 같긴 한데 언제 할까? 네, 저는 뭐 원래는 이제 3번 받다가 이제 2번으로 낮췄다가 네. 지금 이 정도의 비율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2번도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그래서 2번 하는 건 그래서 어렵다. 뭐 잘못하면 12월 한 번 하겠구나. 2월에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미국 경기가 너무 좋기 때문인 거죠. 사실은 저는 금리 인하는 시장에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다. 뭐 어색하게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네. 알게 모르게 페드의 정책 경로는 시장에 많이 반영돼 있다. 뭐 100% 반영됐다라고는 우리가 볼 수 없겠지만 그래도 한 60-70%는 반영이 돼 있다. 네. 알게 모르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뭐 만약에 금리 때문에 주가가 뭐 3월까지 올랐다고 한다면 그동안 뭐 최근 그렇게 주가 상승이 오로지 금리에 의존했다면 사실 한 대여섯 번의 금리 인하가 한두 번으로 바뀐 상태에서는 주가가 5-6% 빠질 일이 아니죠. 더 네, 한 빠졌겠죠? 15% 20% 빠졌어야 될 겁니다. 하지만 뭐 팩트는 안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사실은 뭐 워렌 버핏이 예전에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 시절에 96년부터 2006년까지 장기 집권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네. 앨런 그린스펀이 향후 2년간 통화 정책을 나에게 귀뜸해 주더라도 나는 그렇게 뭐 나의 갈 길을 가겠다. 네. 그러니까 또 보다 중요한 것은 뭐 워렌 버핏의 그 발언이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산업이 성장하는지, 어떤 산업이 쇠퇴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기업들이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이게 훨씬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사실 기업이익이 최근에 뭐 사람들은 체감적으로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올해 컨센서스가 EPS 증가율이 S&P 500 기준으로 11%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도 올랐는데
올해도 11% 증가라는 것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지금 어닝 포캐스팅이죠. 그런 측면에서 금리보다는 이제 조금 시장의 공은 이제 실적적으로 넘어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예측이 사실 중요하죠. 그래서 뭐 저는 이제 한 번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만약에 지금 5월달, 6월달, 7월달 한 석 달치 물가나 고용 지표가 아주 안 좋게 나오면 9월에 인하하겠죠. 안 좋게 나온다라는 네. 말은 네. 고용이 확 꺾이고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물가가 떨어지고요. 물가도 떨어지고 예. 고용도 떨어지면 예. 금리의 인하에 대한 네, 그런 9월달에 이제 배경이 만들어지니까 네. 근데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걸로 예상을 저는 하시는군요. 뭐 천천히는 떨어지지만 미국 경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네. 1분기 성장률 뭐 1.6% 나와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만 저는 분기 거듭할수록 올해 경제 성장률은 2% 정도에 수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 정도의 경제 성장률과 4% 미만의 실업률에서 연준이 금리를 2번 내리기는 굉장히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9월이 애매한 게 대선 관련 미국에서 TV 토론의 1차, 2차 그 중간이 9월 18일 FOMC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연준이 금리를 손대기가 애매하죠. 굉장히 애매한 시점입니다. TV 토론 딱 중간에 걸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뭐 구설수에 많이 올라가겠죠. 네. 트럼프 쪽에서 지금 입이 삐쭉 나올 거고요. 괜히 막 금리 인하 했다가는 이거 해준 거다. 이거 정부에 뭔가 힘을 실어준 거다. 이러면서 엄청 또 반대쪽에서는 비난을 하겠죠. 근데 사실 연준은 이제 중립에 있기 때문에 반대라는 거는 없는데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제 네. 친정부적인 네. 그런 정책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9월이 있고. 약간 정치적으로 좀 애매한 그렇죠. 부분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계속해서 데이터를 보면서 우리도 네. 데이터를 보고 연준에서도 데이터를 보면서 금리 인하의 시기 그러니까 하긴 할 것 같은데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그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뭐 9월은 좀 어렵다 해서 12월까지 지금 박사님께서는 미뤄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시기는 어떻게 좀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걸까요? 네, 연준은 뭐 데이터를 본다고 이제 계속 누구는 뭐 데이터 보고 하는 거면 나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쵸. 뭐 연준도 뭐 데이터를 무시하고 뭐 정책을 결정하기는 어렵겠죠. 네. 그러니까 일단 지난번 3월 FOMC 끝나고 뭐 SEP에서 올해 근원 PCE 물가를 2.6%로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3월 근원 PCE가 2.8%거든요. 그러니까 2.8%와 3월에 제시한 올 연말의 2.6%. 그러니까 연준이 제시한 2.6% 연말 근원 PCE 물가는 지금 물가와 0.2%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고작. 그리고 3월 달에 뭐라고 그랬냐면 중간값을 19명의 뭐 물론 이제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도 점을 찍었지만 19명이 점을 찍기에 4.62% 그러니까 세 번 올 연말에 근원 PCE가 2.6% 정도 도달한다라는 걸 가정했을 때 세 번 인하를 다 점을 찍었잖아요. 중간값이지만. 네. 그러니까 0.2%포인트만 내려가면 금리를 세 번 인하한다라는 게 그러면 3월 달에 얘기는 뭐 없던 얘기를 하는 거냐. 아닌 거죠. 사실은 0.2%포인트를 낮추는 라스트 마일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게 너무 작은 숫자지만 맞추기 어려운 숫자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좀 사람들이 뭐 지금 다 알고 있지만 연준도 중요시하는 슈퍼코어. 슈퍼코어 물가, 그러니까 주거비를 제외한 네. 서비스 물가죠. 네. 이게 전월비 3월 달에 0.65%가 나왔어요. 네. 0.65%는 곱하기 12를 하면 8%거든요. 굉장히 높은 수치라서 0.65가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서비스 물가 구성 항목이 두 가지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이제 주거비인데 주거비 쪽에서는 일단 리얼 데이터가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시차가 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올해 연말 지나면 팍팍 떨어질 것 같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됐고 네. 나머지는 이제 임금이 베이스가 된 서비스 물가인데 이게 이제 떨어져야 슈퍼코어가 떨어지고 그래야 근원 PCE가 더 떨어지거든요. 네. 근원 CPI가 떨어지고.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0.65%의 전월비 3월 근원 슈퍼 물가가 이게 0.3%나 요 정도에까지 떨어지려면 절반 수준까지 네, 되면 그러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당연히 고용 비용이 떨어져야죠. 고용 비용이 지난주에 ECI, Employment Cost Index라고 이제 네. 나왔지 않습니까? 네, 네. 1.2% 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1분기가 제가 볼 때는 피크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1분기는 해가 바뀌면서 새롭게 임금 협상 그리고 보험료가 21%가 올랐어요. 그리고 의료비가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임금 협상 자동차 노조 같은 경우에는 한 3, 4년 정도에 한 번씩 임금을 협의해서 인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이번 2024년 1분기에 올라간 거예요. 1월 달에. 네. 그래서 1월 달에 높은 고용 비용 지수는 올 4분기 중에서 가장 높은 물가를 찍는데 기여를 한 임금발 인플레이션을 유발한 가장 큰 주범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분기가 거듭될수록 이거는 네. 떨어진다라는 거죠. 네.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는 CPI가 지금 뭐 전월비 0.3에서 0.2% 아래로 떨어지는 시점은 제 생각에는 2분기 데이터를 완전히 다 본 다음에 떨어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 데이터가 언제 나옵니까? ECI 기준으로는 2분기가 6월까지니까 7월 말에 나오죠. 그렇죠. 7월 말 데이터를 연준은 확인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연준 위원이라면 7월 말까지는 기다리려고 하는 위원들이 신중하게. 더 많을 거예요. 지금 당장 7월 말에 이 데이터 보기 전에, 그러니까 7월이면은 사실 4, 5, 6 석 달의 고용 데이터와 네. 물가 데이터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7월 말 데이터까지는 봐야 된다라는 거죠. 7월 말 데이터를 보면 제 생각에는 전월비 0.2%로 하반기에 가겠구나. 그러면 연말에 2.6%의 근원 PCE 물가를 도달할 수가 있겠구나 충분히라는 확신이 들 거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7월 말에 데이터를 받아보면 8월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9월 FOMC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9월 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려야 되느냐라는 네. 부분은 이제 연준 내부에서 엇갈리겠죠. 의견들이. 그래서 9월에 내릴 수 있다라는 얘기도 이번에 4월 네. FOMC 이후에도 모락모락 나오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선 전에 사실 그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연준 내부적으로도 민감하고 신중하게 또 생각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되면 이제 안전하게 그냥 대선 끝나고 11월도 아니고 12월에 하는 게 정치적으로도 이제 뭔가 벗어날 수 있지 않나.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계속 말씀해 주셨던 2.6이라는 숫자는 사실 언급이 안 된 숫자 아닙니까? 파월 의장한테도 그래서 무슨 숫자를 원하냐라고 했을 때는 2%, 우리의 목표는 2%라는 거를 계속 강조했기 때문에 2.6이면은 지금에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될 것 같아서 뭔가 또 이렇게 희망이 좀 생기는데. 숫자적인 의미보다는 네. 제 생각에는 좀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확신이라고 지난번에 지난 이제 기자회견에서도 네네. 이제 그런 얘기를 파월이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마치 그 다음 날 이튿날 나올 고용 데이터를 미리 알았던 것처럼 네, 알았겠죠. 이틀 네. 뭐 다음 날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고용 시장을 특히 강조했죠. 네. 그래서 파월 의장은 이제 뭐 연준 위원들은 알았겠죠. 뭐 일단 뭐 드래프트라도 알았으니까요. 네. 그래서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자신감을 갖기 위한 지금 뭐 차트에서 보시듯이 네. 이 자신감을 얻기 위한 막바지 과정에 연준은 지금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지금 조금 미뤄지는 것이 결론적으로 네. 경기가 너무 좋기 때문이고 경기가 너무 좋은 이유는 고용 시장이 아직까지도 탄탄하고 고용 시장이 탄탄하다 보니까 임금 상승률이 안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네. 고점 대비는 떨어졌지만 식고 있지만 여전히 스트롱하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네. 이 막바지 과정이 되게 시장에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아, 이거 빨리 내리면 좋을 텐데 이거 뭐 그까짓 거 왜 안 내려? 이제 시장은 이렇게 좀 그렇죠. 좀 그렇게 그런 분위기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조금 뭐 언제 금리를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시장은 알게 모르게 미래를 반영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9월 내지 12월에 이제 스타트가 끊어지면 얼마 정도의 폭으로 내릴 거냐라는 것이 이제 시장에서는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9월이냐 12월은 사실은 3개월 차이잖아요. 네. 그것보다는 9월에 딱 내리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또 한두 번 내리고 이러면 시장은 스트레스를 받죠. 그렇죠. 네, 한 번 인하했으면 칼을 쭉쭉쭉. 뽑았으면 쭉쭉쭉쭉 뭐 매달은 아니더라도 매분기는 아니더라도 네. 그래도 뭐 한 의미 1년에 한 있는 서너 좀, 번은 네. 인하를 해야지.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금리 인하 폭이 중요할 텐데 제 생각에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인플로이먼트 코스트 인덱스 네. 이게 한 앞으로 한 1%포인트 정도 남짓 떨어지면 YY 기준으로 그림을 보시는 게 조금 이해가 쉽겠네요. 네. 이게 고용비용지수와 연준의 기준금리를 그려놓은 건데요. 네. 앞으로 요 정도가 떨어질 것 같아요. 한 1%포인트 왼쪽 축입니다. 지금 파란색 네, 실선을 파란색인데요.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1%포인트 이상 네. 떨어지면 연준의 금리도 1%포인트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예, 이거에서 데이터 디펜던트인 거죠. 네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지금 2% 언저리의 그 저기가 지금 한 5.5%의 저기를 만든 거고요. 네. 그 기준금리를 만든 거고요. 지금 이게 올라가면서 기준금리가 지금 떨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한 1%포인트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실업률이 먼저 한 4.2%이 정도까지 올라가겠죠. 네. 고용시장의 수급도 이제 완전히 개선되고 그리고 특히 이제 비자발적 자발적 이직자들 이분들이 이제 임금 상승률을 높이는 거거든요. 네. 이 자발적 이직률이 굉장히 좀 낮아지고 그리고 실업자 한 명당 빈 일자리가 지금 1.3개까지 떨어졌는데 네. 1.32개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한 1.1개 정도까지 떨어지는 이런 과정이 이게 고용비용 지수를 1%포인트 남짓 내리는 그런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올 하반기부터 이제 내년을 거쳐서 2026년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연준의 기준금리가 5.5에서 저는 한 3.75 정도까지 한 175bp가 이번에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네. 조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폭이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한 번이면 내년은 3번 내지 4번 그리고 해가 지나서 2026년에 상반기까지 한 2번. 그래서 한 2년에 한 1년 반 정도에 걸친 금리 인하 사이클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릴 때는 1년 안에 그렇게 쑥쑥쑥쑥 열심히 올렸지만 떨어질 때는 어쨌든 그 전에 있었던 숫자는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떨어지는 그 기간 같은 맞습니다. 경우에는 한 2년 가까이를 좀 네. 기다려야 될 것 같다라는 네.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또 금융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그 같습니다. 정도로 내년도 미국 경제도 저는 한 1.8% 정도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 정도. 네. 그러니까 정말 짧고 가벼운 경기 위축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침체는 아닌 네. 그런 상태의 경기 조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금리도 그렇게 많이는 못 내릴 거다. 이제 그런 가정을 시장이 주식 시장이 모두 금리 인하를 기다리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됐을 때 결국에는 이제 미국 경기가 그만큼 약간 체력이 조금 부족해져서 금리를 인하하는 그런 기조가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금리가 인하하게 되면 실제로 주식 시장에는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될 거라는 거를 생각은 하지만 왜 지금은 금리 인하를 그렇게 다들 기다리는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항상 듭니다. 자, 금리 부분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는 환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가 좀 꺾일만도 한데 절대 꺾이지가 않아요. 이게 앞으로 이 올해 내내 이런 기조가 좀 이어질까요? 네, 저는 조금 다른 패러다임으로 가고 있다. 다른 그러니까 환율의 레인지가 네. 과거에 봤던 뭐 엔달러 뭐 130엔 미치라든지 원달러 뭐 1250원이라든지 네. 이런 것은 당분간은 구경하기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도 조금 출연해서 말씀드렸는데 금을 하나의 통화라고 생각했을 때 2013년 대비 금 대비 네. 각국의 통화의 그 변화가 엔이 2.6배 금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금 대비 엔화가 2.6배 평가 절하된 거고요. 네. 유로화가 2배 정도 평가 절하됐고 네. 2013년 대비 금 대비 네. 그리고 달러는 1.6배밖에 평가 절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을 하나의 커런시라고 봤을 때 왜 네. 커런시라고 보냐? 금은 금을 CPI로 나누면 거의 고정돼 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금 가격은 물가 상승, 즉 화폐 다일루션, 화폐 발행량만큼 화폐 발행이 불러일으킨 물가 상승분만큼을 상쇄시키는 정도의 가격 상승이 항상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금은 완벽한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가치가 안 변하니까 돈을 많이 풀면 사람들이 금을 많이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013년 대비 달러로 표시된 금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엔으로 표시된 금 가격이 2.6배로 달러로 표시된 금 가격보다는 훨씬 엔화로 표시된 금 가격이 더 많이 올랐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G11 선진 11개 국가의 중앙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네. 중앙은행의 자산이 팬데믹 이전 2020년 1월을 기점으로 해서 한 44%가 늘어났어요. 무려. 40%. 중앙은행이 그 정도의 발권을 했다라는 네. 거거든요. 돈이 2020년 많이 이후에 한 2년간. 네. 그래서 모든 통화가 다 절하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많은 통화가 절하가 많이 무분별하게 살포됐는데 가장 그 안전한 통화가 뭐야? 달러인 거죠. 그래서 달러가 금 가격 대비 가장 적게 올라간 거예요. 달러 금이 제일 적게 올라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가 두 번째는 이제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근데 지금은 레이트 사이클이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 초부터 시작된 한 40개월의 경기 호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60개월이 갈지 좀 70개월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한 내년 중반 정도까지는 경기 호황이 지속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진행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네.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레이트 사이클에서 ECB도 또 여러 국가들이 뭐 BOE도 다 금리를 내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레이트 사이클에 들어가면 사실은 달러가 조금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항상. 그러니까 세계 경기가 이제 조금 주춤해지면. 네. 그런데 우리는 뭐 언제 좋아졌다고 주춤한 거야. 또 유럽도 그렇죠. 유럽도 그렇죠. 뭐 언제 좋아졌다고 주춤한 거야. 미국만 좋았는데. 네. 엊그제 보니까 뭐 월드뱅크에서 독일 경제 성장률을 0.2에서 0.3%로 올렸다고 좋아하더라고요. 독일이. 0.3%는 거의 디플레이션이거든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미국 경제 성장률은 지금 1.6% 나왔다고 난리인데 네. 1분기가 이 정도로 유로존과 지금 미국의 경기 온도 차이가 좀 큰 거고요. 그래서 미국 경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통화 가치가 많이 떨어졌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미국 통화가 제일 안전하다라는 장기적인 뷰. 두 번째는 조금 레이트 사이클에 들어간 세계 경제가 다른 나라의 금리 인하가 미국보다는 조금 더 가파르고 금리 인하 폭이 좀 클 것이다라는 그러한 전망. 네. 이게 지금 녹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미국과 독일의 기준금리 차이하고요. 그다음에 시장금리 차이를 합해서 달러랑 같이 그려보니까 똑같아요. 지금 표시된 것처럼. 네. 그러니까 미국과 독일의 10년물 국채금리 차이에다가요. 연준과 ECB 기준금리 차이를 ECB 기준이 지금 4.5%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랑 100bp 차이인데 이걸 더해서 보니까 결국에는 금리 물가나 이런 걸로 표시된 물가가 성장률이 녹아 있는 시장 금리 네. 그리고 통화 정책의 차이 이게 환율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앞으로 1년간은 어떻게 될 거냐? 네.
ECB가 한 4번 내리면 연준은 한 3번 내릴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ECB는 조금 더 많이 내릴 필요가 있는 거죠. 경기가 안 좋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달러가 조금 많이 떨어지기는 어려울 거다. 근데 여기서 또 많이 더 오르는 것도 사실상 쉽지는 않겠죠. 예, 그렇게 많이 올라갈지는 또 않을 네, 것 같아요. 계속 박스권 안에서 아예 너무 많이 올라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금리가 이렇게 위로 올라온 것처럼 달러도 여기 네, 위로 올라와 있는 네. 상황에서 지속된 미국도 인상이 성장률이 보일 것이다. 떨어지니까요. 또 미국도 금리를 안 내리는 건 아니니까. 네. 예, 그리고 또 달러가 좀 강한 이유가 사실 N이지 않습니까? 네. N 쪽에서도 저는 처음부터 이제 BOJ가 금리를 인상하면 N이 강세로 갈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의견에 반대했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 1% 그 일본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그 이자 비용이 일본 정부의 이자 비용이 한 2조 엔 정도 증가합니다. 네. 그래서 250%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어마어마한 부채 비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도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은 정부 부채와 N 달러가 같이 가지 않습니까? 네. BOJ가 얼마나 돈을 풀었냐가 BOJ 자산 규모인데 N 달러랑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인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BOJ가 시장 개입을 하겠죠. 160엔 넘지 않게 시장 개입을 하겠지만 네.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언발의 오줌 누기다. 그렇다고 뭐 N이 160은 넘어가냐? 네. 그건 아니고요. 사실 한 150엔 밑으로 속 시원하게 내려가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이제 그거는 한 몇 년 전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네. 환율 시장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우리 박사님을 한동안 또 이게 개인 일정으로 뵙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밖에 안 남았나요? 향후에 한 이제 한 달, 5월에서 6월 넘어가는 그 시장에 대해서 세린메이를 외쳤던 그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지금 쏙 들어가게 될지에 가장 큰 가늠자는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보면은 기업들의 실적들 대체적으로 괜찮은 걸로 좀 뭐 물론 일부 기업들은 안 좋겠지만 괜찮은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sek터가 또 시장을 계속해서 이끌지 결국에는 또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베이스로 해서 계속 향후의 시장도 이끌게 되는 걸까요? 좀 전에도 이제 박종훈 팀장님께서 네. 뭐 팔란티어도 얘기하시는데 최근에 실적 시즌에서 이제 다 느끼실 거예요. 조금 실적은 괜찮게 나왔는데 가이던스가 안 좋으면 주가가 사정없이 떨어지더라. 그렇죠. 정말 뭐 이렇게 왜 떨어져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주가가 이제 거칠게 움직이는데요. 이제 그런 게 결국 굉장히 민감도가 높아져 있다고 그럴까요? 기업 실적을 굉장히 타이트하고 엄격하게 지금 잣대를 대서 그렇죠. 주가가 움직이는 이제 그러한 형태로 가고 있는 이유는 네. 다 아실 겁니다. 이 그래프 때문에 그런 거죠. 주식의 초과 수익률이 금리 대비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프 같이 한번 볼까요? 네, 그래프가 이건 이제 제가 주석을 달아놨는데 네. 아실 겁니다. S&P 500의 포워드 PR의 역수에서 주식의 기대 수익률에서 안전자산 수익률을 빼면 네. 그게 이제 위험수당이거든요.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사람들에 네. 대한 이 위험수당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좀 그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실적이 좋아지는 거는 또 빅테크네. 왜냐하면은 시총에서 지금 빅테크들이 한 M10이 이익 비중이 지금 20% 정도 되고 네. 가까이 되고 시총 비중은 거의 30%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M7 종로 M5가 실적이 좋아요. 네. 그래도 실적이 좋은 놈들이 M5야. 그렇죠. 그런데 얘네들이 올라가면 지수가 올라가지고 지금 보시는 주식의 초과 수익률이 굉장히 스키즈돼요. 네. 금리에 비해서 주가가 지수가 올라가니까 그렇죠. 시총 가중 방식이라서.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할 게 M7이 독주해서 올라가면 시장은 일찍 끝난다. 그건 안 좋은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 연말에 이게 막 퍼진다, 네. 퍼지고 있다 했는데 또 그러다 말았어요. 그래서 3월 하순부터 네. 4월 19일까지의 조정이 굉장히 좀 고마운 조정이에요. 어. 예.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나머지 490억의 종목은 오른 종목이 더 많다고요. 그 기간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해서 좀 그게 조금 신경 거슬리고 좀 그쵸. 마음이 아픈 거지. 네. 시장 전체를 위해서는 M7이 조금 주춤해줘야 돼. 아. 이 M7이 그렇다고 시장을 완전히 그냥 깽판을 놓으면 또 안 돼요. 네. 적당히 네, 쉬어가야 그럴 되는 정도로 거군요. 뭐 돌아가면서 예, 빠진다든지 큰 다 같이 폭의 빠지면 또 안 하락이 돼. 아니고, 예. 네. 그래서 적당하게 순서 정해서 너무 조금씩 어려운데요? 빠지고 네. 그리고 또 순서 정해서 올라가고 이렇게 돼서 이제 얘네들이 적당하게 네. 주가 지수의 중심을 잡아주고 음. 나머지는 뭡니까? 뭐 금융주, 스몰캡, 뭐 경기 순환주, 소비재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네. 올라가는 장세가 가장 이상적인 장세고 네. 그게 이번 주식시장을 단명시키지 않는 아. 그러한 좀 가장 중요한 조건인데 다행히 경기가 뒷받침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금리를 빨리 내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네. 금리를 빨리 내리면 이 순환할 수 있는 그게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은데 어떻게 스몰캡이 올라가고 네. 금융주가 올라가고 경기 순환주가 올라가고 에너지가 올라가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제 시장이 없다라는 얘기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M7이 이제 조금 실적은 좋아. 하지만 실적의 모멘텀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1Q가 제일 높았고 M7이 M5가 2분기, 3분기 지나갈수록 이제 40%, 20%, 10%대로 EPS 그로스가 떨어지고 네. 나머지 495개 종목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거 팩트셋 자료거든요. 좋은 시그널이네요. 네. 그래서 이쪽으로 순환하면 네. 시장은 해볼만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 분기에 한 번씩 M7이 딱 등장해가지고 네. 우리 살아 있어. 우리가 중심이야. 네, 그렇게 여전히 중심이다. 항변하면서 네, 네. M7에 조금 이렇게 가오를 잡는다 그럴까요? 이렇게 하면 네. 시장이 올해 그렇게 무리하지 않으면서 그러네요. 또 그렇다고 이제 지수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장이라기보다는 네. 그래도 이제 좀 엄격한 잣대로 네. 시장의 실적 장세가 조금 더 연장되는 그러한 5, 6월 달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 초에도 그렇고 그 빅테크 종목들 일부 종목들이 시장을 끌고 올라갔다면 앞으로의 시장에 있어서는 그 변화가 좀 나타날 텐데 그렇다고 해서 뭐 달러도 그렇고요.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도 그렇고요. 뭐 큰 폭의 조정이나 이게 부서짐이 있으면은 절대 또 안 되고 잘 버텨주면서 다른 기업들이 얼마나 또 잘 올라오는지 그 흐름도 지켜보시면서 여러분 시장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뭐 종목 고르기 어려우시면은 가장 간단한 거는 이제 인덱스 투자하시는 거겠죠. 관련 이야기 오늘 나눠봤고요. 아쉽게도 이만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인터뷰 오늘 이 시간 3프로TV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수요일, 요일도 헷갈리나요? 수요일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고요. 오늘, 앞서서 제가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버이날이잖아요. 뭐 이렇게 큰 선물이나 뭐 많은 뭐 금일봉이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고 많이들 좋아하시겠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오늘 한번 이렇게 쓱 옆으로 다가가셔서 이렇게 안아주시고 이러한 시간 따뜻하게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전 6시에 어김없이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6월 가격 인상 전 마지막 구독료 할인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